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철혜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루 정말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다라는 얘기부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쌤도요, 아침에 여러분이랑 똑같은 시간에 시험지 받아서 우리 반 아이들 앞에 국어 문제 풀 때 쌤도 앞에서 감독하면서 문제 풀고 지금 여기에 온 겁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가 이제 좀 안 됐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감독하고 일산에 있는 여기 EBS에 이렇게 해설을 하러 부랴부랴 이제 달려온 건데 부랴부랴 오다 보니까 아직 숨도 좀 차고 그런데, 근데 오늘 이 해설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아침에 그 시험지 받아서 이제 문제 풀 때 마스크 쓰고 풀었거든요. 답답하더라고요. 잘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은 하루 종일 시험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또 이제 여기 오후에 나와서 해설을 하지만 선생님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생 우리 조금만 더 잘 참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생각하고요. 오늘 시험 결과가 어쨌든 하여튼 뭐 잘했든 못했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고생하고 있는 거 참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함께 끝까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우리 이 2부에서는요 11번부터 15번까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언어죠? 자, 언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언어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름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요. 더 바뀐 교육과정의 내용이 적용돼서 출제되는 수능이 이제 바로 여러분이 보는 수능이기도 합니다. 이 수능의 변화는요, 내년에는 더 커집니다. 내년에는 화작,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합니다. 내년의 변화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변화로 가는 어떤 과도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변화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3부에서도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맞게끔 수능 공부를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감각을 지니려면 무엇을 공부하는 게 이제 가장 좋냐면, 얼마 전에 평가원에서요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자료가 있어요. 문제 출제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그런 설명 자료가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예시문항의 문항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요, 올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이 보는 수능에도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징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점 유념하고요.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5문항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5문항에서 여러분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선택지를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지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실수를 이제 많이 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답이 아닌데 답으로 고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2번에 3번 선택지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나도 그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2번에 3번 선택지 체크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14번에 2번하고 4번 선택지도 한번 또 체크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정답은 아니죠. 그 다음에 15번에서 1번 선택지를 또 체크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러드린 선택지들은 여러분이 답을 선택할 때 이제 이 문제들을 틀렸다고 한다면 아마 오답으로 많이 고른 선택지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지들과 관련하여 혹시 몰랐던 개념은 없는지, 아니면 혹시 잘못 알았던 그런 개념은 없는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건 없는지, 이런 점들을 체크해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보다 잘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11번, 12번 세트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문항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항을 살짝 빠르게 좀 훑어보면 11번과 12번만 훑어보면 되겠죠. 11번을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F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A부터 F까지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나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는 당연히 그 지문에 있는 개념 설명과 그 다음에 보기의 사례 연결해서 제시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인데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의 위치 확인하세요. 사례입니다. 본문 속에 사례 제시해 놓은 거 밑줄 친 겁니다. 그렇다면 지문 읽을 때부터 기억의 사례가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것인지를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먼저 살펴본 결과 결국은 지문에 특정 개념이나 설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독해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특정 개념이나 설명을 잘 주목해서 이해하는 독해를 해야죠. 그죠? 자, 1문단부터 보면요. 담화의 개념부터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담화라는 것이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화라는 것은요, 발화, 말한 것, 그 다음에 문장, 쓴 것, 어떤 하나 이상의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담화라고 하는데, 담화가 그 내용 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 어떤 말 덩어리 아니면 글 이런 것들이 완결한 어떤 의미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완결성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관된 주제 속의 내용상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얘기할 때 우리 티읕으로 시작하는 말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의 주제 속에서 그 주제와 다른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대답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통일성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통일성만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발화나 문장,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기 때문에 그 여러 발화나 문장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연결이 잘 되려면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형식적인 장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이런 접속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형식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연결이 잘 돼야 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응집성입니다. 응집이라는 것은요,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발화나 문장이 뭉쳐지려면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이제 응집성을 잘 갖췄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데 있어서 지시, 대형 표현, 접속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니까 이제 응집성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담화와 관련하여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응집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 이해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지시 표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 표현은 하면서 또 대용 표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의 개념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제시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얼마나 잘 구별하느냐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구별을 잘한 사람은 문제도 이제 잘 풀었을 것이고, 구별을 잘 못했으면 아무래도 답 고르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어요. 여기 지시 표현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하게 잘 짚었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이거죠. 직접 가리키는. 이 말로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을 구별을 잘 했어야 되는데, 볼게요.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이런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직접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무가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나무가 화자한테 가까이 있으면 화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 직접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죠. 이 나무라고. 그때 그 이는 지시 표현이죠. 그렇죠? 대용 표현입니다. 이제 대용 표현의 개념을 보면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줬습니다. 이런 개념이 제시가 돼 있으면요. 자, 주의할 점. 이런 개념이 바로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냐면 문제의 보기나 그 다음에 선택지 1, 2, 3, 4, 5 선지에 적용되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용 표현의 개념,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그런 대용 표현이 문제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개념이 사례에 적용되거든요. 자, 그러면 직접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급될 말 혹은 언급될 말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 나무 없어요. 앞에 나무 없고요. 자, 글에 자, 여기 이렇게 나무는 뭐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멋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앞에 나무 없어요. 그냥 이 글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그것은 앞에 있는 이 나무를 대신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 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 직접 가리키는 이란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이제 주목했어야 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잘 주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 한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대상을 설명하는 글, 뭐 그것이 문법 지문이든 그러니까 언어의 지문이든 아니면 독서의 지문이든 문학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 간의 차이점을 잘 나타내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잡고 그런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이 좀 더 잘 찾으려고 신경 쓰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이그저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그저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부터 하지 말고 그 책부터 할까요? 그 책이라고 할게요. 그 책 일이 좀 줘봐라고 하면 일이 좀 줘봐. 그냥 짧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럼 이때 그라고 하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책 일이 좀 줘봐라고 하면 이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화자, 청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책은 화자 가까이 있을까요? 청자 가까이 있을까요? 이 책은 그 책 이리 좀 줘봐. 그 책 청자 가까이 있겠죠. 네,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청자 가까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에는 의미가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의미로 이렇게 청자 가까이 있는 걸 나타내는데 이 그가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화자 가까이 있는 거라고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책이라고 하면 말하는 화자 가까이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저 책 하면 말하는 사람 화자에게서도 멀리 있고 듣는 청자한테서도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로부터 다 멀리 있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이, 그, 저의 의미를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또 구별하는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문법은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의 출제 경향을 한 글자로 말할 수 있다니까요. 지난 4월 학평 총평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글자로 딱 말하면 뭘까요? 또입니다. 또. 이게 문법의 출제 경향이에요. 자꾸 나온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또 나왔어. 이겁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예로 예전에 기출을 보면 6월 모평에 나왔던 것 그와 관련 있는 밀접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문제가 수능에 또 나왔어요. 6월 모평에 이거 나왔으니까 수능에 그거 안 나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말한 분들이 또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당혹감도 느꼈다고 얘기를 선생님이 많이 들었는데 나온 게 또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는 대용 표현이 된다라고 되는데, 네. 이렇게 지시 표현이 어떤 대상을 직접 가리키면 당연히 지시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이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 언급된 말이든 아니면 뒤에서 언급될 말이든 하여튼 그 말들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대용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이에요. 독서에서도 그런데 문법에서 마찬가지예요. 개념 설명하고 사례 주면 이 개념 잘 이해해서 문제 잘 풀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0%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든 꽃을 보면서 화자가 이 꽃 예쁘네라고 말했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구가 든 꽃을 보면서예요. 보면서 이 꽃 예쁘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는 이 꽃을 직접 가리키는 거죠. 직접 가리키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 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시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건 어디서 샀어?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 건 지금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말하는 화자랑 청자 앞에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직접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지난번 꽃은요 직접 가리킬 수 없는 대상인데 이 지난번 꽃을 이 그거가 자 이렇게 이 그거가 요 지난번 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그거는요 여기 앞에서 언급된 지난번 꽃을 대신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거는 앞선 지난번 꽃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용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의 개념 차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어지는 접속 표현의 개념을 이해를 해보면요.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 예이다.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의 그런데도 앞에 발화를 뒤에 발화와 이어주는 접속 표현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발화와 뒤에 발화를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좀 전환이 될 때 많이 쓰이죠. 한편 담화 전개 과정의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자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발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맥락, 그런 맥락도 고려하게 되고요.
그걸 고려한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법 요소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배운 거는 뭐냐면 뭐 시제도 배웠고요. 그리고 높임 표현도 배웠고요. 뭐 종결 표현도 배웠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문법 요소죠. 네. 아버지 진지 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세요. 이 드세요의 기본형은 드시죠. 드시다죠. 드시다. 그리고 이제 드시다의 어간 드시. 어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드시에 뭐가 결합된 거냐면 어요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이 어 만났기 때문에 드세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이 어간 이 드시인데 요 드시라는 이 말 통해서 이 드시다라는 것은 들다의 높임말. 들다는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먹다의 또 높임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단어의 높임말들을 우리가 흔히 특수어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정 어휘입니다. 이런 특정 어휘, 높임을 지닌 특정 어휘를 사용해서 높인다는 얘기예요.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여기 들다의 이 드시다의 주체는 아버지니까요. 그 다음에 종결어미 어요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요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청자를 높이는 것은 상대 높임입니다. 이렇게 상대 높임은 이런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높입니다. 알고 있죠? 네, 좋습니다.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 어휘 사용하는 것 방금 전에 드시다 우리가 그 예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잡수시다 같은 경우에도 먹다의 높임말이죠. 그런 잡수시다와 같은 특정 어휘를 사용해서 주체를 또 높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시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를 모시다 할 때 이제 쓰잖아요. 그 모시다 같은 말은 객체를 높이는 특정 어휘겠죠. 그렇죠? 자, 그런 특정 어휘를 사용해서 주체도 높이고 객체도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깨서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과 관련해서는 깨 많이 봤어요. 깨, 아버지 깨, 할머니 깨 이런 깨. 그 다음에 어미는 이제 흔히 종결어미와 관련하여 상대 높임을 나타낼 때 이제 이 어미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비읍니다. 자, 이런 종결 어미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말을 듣는 청자 상대를 아주 높이는 것이죠. 지금 매우 기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상대를 아주 높인 거예요. 반면에 그 아라라는 이런 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내 손을 꼭 잡아라.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헤라체잖아요. 상대를 좀 낮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특정 어휘는 아니면 뭐 특정 어휘든 조사든 하여튼 어미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대상에서 높일 수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낮추는 태도를 또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드세요의 어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어요는 종결어미인데요. 뭐 그 문장, 그 문맥에 따라서 설명의 의미도 나타내고 이렇게 명령의 의미도 나타내고 의문도 나타내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밥 먹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밥 먹고 있다는 걸 또 설명하는 그런 종결어미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거를 어요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밥 먹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요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의미를 나타내는데 어쨌든 여기 경우에는 지금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명령이에요. 즉 종결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결어미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도 한다. 이게 종결어미의 역할인데 이렇게 어떤 문법 요소에 기능이나
역할에 관한 정보가 언어, 이 문법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면요. 이거는 여러분 선택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냥 이거는 선택지에 있겠거니 나오겠거니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문을 읽을 때요. 지문을 읽을 때 이 언어 지문 같은 경우에 선택지에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 이제 흔히 뭐냐면 개념을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언어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기능 역할을 설명하는 것.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어 지문에서는 이 세 가지에 관한 정보를 선택지에 있겠거니 나오겠거니 하면서 읽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풀 때 이런 거 주목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아까 본 말이지.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해당 요소에 대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화자 의도를 구현할 때도 쓰인다.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나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련과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기억에서 우리가 문법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 문법 요소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해한 바는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종결어미, 그 다음에 높임 표현과 관련된 요소들 특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결어미나 그런 높임 표현과 관련된 이런 문법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실 기억의 출제 요소 이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또 된 거죠. 이렇게 출제 요소까지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정말 잘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12번 문제 풀면서 함께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F에 대해 이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기를 볼게요. 두 친구가 만나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이에요. 선이가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라고 얘기했더니 영선이 딴 생각을 막 하다가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갑자기 저녁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이가 그게 뭔 소리야, 주말 나들이로 어디 갈 거냐고. 지금 이 대화에 집중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A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봅시다. 1번 선택지인데요. A는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담화의 상황은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제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한다라는 게 주제죠. 그러면 이 A는 이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죠. 그러면 지문에 제시된 내용 그대로 말을 해보면 이 주제에서 벗어난 주제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티읕으로 얘기하면 통일성을 티읕으로 시작하는 말로 얘기를 하면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런 말이 들어오면요, 이걸로 인해서 이 담화는 완결성이 훼손돼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지문에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선택지, 결국 하나의 그런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유기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A니까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한 거 적절합니다. 영선이 머쓱해하며 그럼 놀이동산 갈까 그랬더니 거기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는 어때?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거기랑 이 여기랑 차이점 여러분 파악했습니까? 지문에서 설명을 봤으면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설명을 이 사례에다 딱딱 적용하면서 구별해야 될 것들은 아예 최초에 딱 사례를 보자마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공부하면 이제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자, 여기 이 놀이동산이라는 것은 직접 가리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거기라는 말은 그냥 이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용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어때라고 하니까 이 여기라는 것은 이 사진을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지시하는 거죠.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직접 가리키는 거니까 이 여기는 지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2번 선택지를 보면 B는 영선이 발화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용편이다라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CD는 발화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 발화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로 지문에서 제시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형태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네, 여기 거기 형태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바로 이 사진 속에 그 장소를 의미하는 건 맞죠? 그렇다면 3번 설명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말이죠.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그리고 너무 멀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고는 접속 표현이죠. 아직 좀 춥다라는 단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단점, 멀다. 그러면 단점 1, 단점 2. 그러면 이 단점들이 서로 어느 하나가 다른 어떤 하나에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대등한 거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4번 선택지를 보면 이는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와 너무 멀잖아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 표현 맞죠? 네.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어때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이가 그래? 거기가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F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 5번 설명을 보면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 이것은 뭡니까? 지금 직접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직접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에 이 거기는 당연히 요 앞에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죠. 대신하는 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용 표현이라고 설명을 해야 적절한 게 되는데 5번을 봤더니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기가 직접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여기 이 대화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수목원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 표현이 아니죠. 대용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설명 틀린 거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골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의 깨서를 통해 깨서는 조사, 지문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도 높임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대상을 높이려는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 관련해서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고 하면서 높임 표현이랑 종결 표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기억, 예를 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여기 높임 표현한다라는 높임 표현을 나타내겠다라는 건 이제 맞는 말인데 이 깨서가 어떤 대상을 이제 높이고 있느냐라는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그러면 계셨구나의 계시다의 주체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것 맞죠? 1번 선택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잘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다라는 것은 특정 어휘입니다. 이건 이제 특정 어휘를 사용한 경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특정 어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미를 사용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이제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정 어휘를 사용한 것에 대한 선택지인데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렇죠? 계시었구나의 주체는 할아버지니까 2번 설명도 적절하죠. 1, 2번 선택지는 많은 학생들이 잘 판단을 했습니다.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번 선택지가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선택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의 느낌상 여러분이
잘 판단을 못한 학생들이 이제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한 거죠. 이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이걸 뭘 보고 판단하는 거지? 라는 건데요. 네, 이 군화라는 이 종결어미, 자, 이것이 종결어미라는 걸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셨구나를 분석을 해보면요, 계셨구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계시다의 계시. 여러분 분석을 할 때는 용언의 경우에 기본형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어간을 짚어야 되죠. 계시다 기본형이고요. 어간, 자, 다 떼고 남은 거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에 뭐가 붙었냐면 어시 붙었죠. 어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군화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화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종결어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결어미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문 읽을 때 이 종결어미의 기능으로 그 역할로 지문에서 무엇을 짚었었냐면, 지문에서 제시한 종결어미의 기능으로 제시된 것은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자, 지문 끝부분에 있어요.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런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계셨구나 다음에 기억을 보면요, 느낌표가 딱 찍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방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방문을 열어봤던지 아니면 뭘 보고 알았던지 계실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신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음을 나타내는 건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의미적으로 또 여러분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이 종결어미의 기능 역할과 관련하여 이걸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결어미의 기능 혹은 이제 의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해당하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은 문법 문제가 늘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 이제 문법 문제가 계속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나왔던 것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결어미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그 의미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선택지로 끄집어 와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선택지 같은 것은 최근에 출제 경향을 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 이제 여러분이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리다라는 것은 이 드리는 행위의 대상을 높이는 말이죠. 이 드리다라는 이 행위가 미치는 이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기억을 다시 볼게요. 과일 좀 드리고 오렴. 그러면 이 드리다라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개념은 뭐죠? 주체가 아니라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체고, 이런 행위가 미치는 대상은 객체죠. 그래서 우리 국어의 문장에서 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할머니를 모시다. 그러면 그때 목적어 할머니가 모시는 거에 그 모신다라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처럼 드리다라고 하면 부사어가 그 행위가 미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객체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죠.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체와 객체의 개념을 엄밀하게 잘 구별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정확하게 잘 구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체예요. 그래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계신 거에 주체는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녁을 드시다라고 한다면 그 드시는 주체는 뭐 할아버지가 드신다고 했으면 할아버지예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객체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다라고 하면 그 선물이 결국은 선물을 드리는 행위가 뭐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였으면 그 행위가 미치는 게 결국 할아버지한테 미치는 거거든요.
그게 객체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고, 오렴의 렴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렴은 해라 할 자리에 이제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라 할 자리에 쓰인다고 사전에 나와 있는 건 해라체를 나타낸다는 건데, 결국은 종결어미고요. 종결어미로 상대를 좀 낮출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형 어미로 쓰일 수 있죠. 특히 좀 부드러운 명령을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아니면 허락을 할 때도 이제 이렇게 맥락상 렴을 쓰기도 하는데요. 더 놀다 가렴,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여기 이 렴에 대해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즉 할아버지께 과일을 드리고 오라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고려하면 여러분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학습활동 중세국어의 관현격 조사에 관한 거예요. 이건요, 평가원 시험에 이미 출제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출제된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13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최근에 문법 출제 경향 정리해서 얘기하면 한 글자 또예요. 또. 자, 나온 것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에 제시되어 있는 문법의 개념들, 사례들 분석하는 훈련을 수능 전에 한번 꼭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국어의 관현격 조사와 관련해서 EBS 강의에서 이제 선생님이 올해 또 다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칠판에 이제 정리를 해줬고 또 그걸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체언이 무정물일 때 시옷이 쓰이고, 무정물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 정이 없어요. 정이 없는데 사례를 든다면 바위, 무정물이죠. 식물, 무정물이죠. 반면에 이제 유정물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이제 동물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무정물인 경우와 유정물인 경우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무정물인 경우엔 시옷이 쓰이고 유정물일 때는 모음조화에 따라 이 두 형태로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모음조화에 따라 이 두 형태로 쓰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죠. 아래야 아, 오. 그 다음에 으, 어, 우. 이거 알아야 되죠. 이쪽은 양성, 이쪽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요 양성에 해당하는 모음이 있으면 이게 쓰이는 거고요. 앞에 요 음성에 해당하는 모음이 나왔으면 요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함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다만 유정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 시옷이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정물일 때는 요 두 형태 모음조에 따라 쓰는데, 높임의 대상일 때는 요 시옷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게 되는 예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텟,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시옷이 사용됐는데 이거는 부처님이죠. 높여야 할 대상이에요. 존칭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옷이 쓰인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예를 보면서 기억미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체언이 아바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현대국어 뜻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버님이죠. 그러면 존칭의 대상이죠. 높여야 할 대상입니다. 존칭의 대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바님은 당연히 유정명사입니다. 그러면 유정물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존칭의 대상이면 관현격 조사로 뭘 써야 되는 거죠? 시옷을 써야죠. 근데 을을 써놨네요. 그럼 안 되죠? 시옷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바, 님 이런 식으로 시옷을 써야 되는 겁니다. 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옷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을을 썼기 때문에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답 1번으로 빠르게 골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력입니다. 유정명사죠. 유정물 나타냅니다. 유정물 나타내는 건데 여기 이어예요. 이어는 이어.
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음성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쓰였으니까 관용격 조사로 을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달, 아들입니다. 여기 아래야 써있습니다. 이건 양성입니다. 앞에 모음이 양성 모음이니까 당연히 관용격 조사로 뭘 써야 되겠죠? 이거 써야 되겠죠. 왜냐? 아달, 당연히 아들은 유정물이니까. 유정물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그 다음에 수풀, 수풀입니다. 이거는 무정물 나타내는 명사죠. 무정물이죠. 그러면 무정물은 관용격 조사를 뭘 쓰죠? 무정물은 시옷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시옷을 쓰니까 수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등잔. 등잔도 역시 이제 무정물입니다. 무정물이라고 한다면 관용격 조사로 시옷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옷을 써서 등잔 기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죠. 네. 여기 13번까지 함께 같이 했고요. 다음 14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미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얘들이 살짝 좀 복잡해요. 그래서 14번의 정답률도 조금 낮아진 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번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14번 같은 유형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택지에 서술되어 있는 이 형식과 관련해서 판단하는 연습을 반드시 좀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여기 현재 1, 2, 3번, 4번, 5번 이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기역이 서술어인 명사 문장에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서술어인 문장을 일단 여러분이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무엇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요 단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요. 이게 수능에서 또 유사한 형식으로 선택지가 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이 선택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낯설어하면 안 된다고요. 굉장히 이게 친한 거여서 능숙하게 내가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그러면 이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문장이든 아니 안긴 문장이든 하여튼 전체 문장이든 이것이 서술어가 되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저 서술어의 목적어가 뭐냐 아는 걸 짚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이제 풀이를 해볼게요. 기역이 서술어인 문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술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서술부를 분석을 해보면 건강이가 당연히 첫걸음을 꾸미고 있는 이제 관용어입니다만 이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서술어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라고 한다면 어떤 문장이 되는 거냐면 이것은 결국 이 전체 문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것이 서술어인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이렇게 먼저 문장을 짚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이 부분이네요. 주기적으로 운동하기. 자, 그러면 여기 기가 사용됐는데 여기 이 운동하기는요.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자, 우리 확률 50%로 해볼까요? 명사. 자, 1번 명사. 2번 동사.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여러분 판단했습니까? 이거의 품사는 동사죠. 이건 뭐냐면 서술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기적으로 운동하다. 이거 문장에서 운동하다라는 그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서술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서술성이 있다고 한다면 즉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말은 그건 당연히 동사고요. 이건 절이에요. 절. 그렇잖아요. 이게 서술어가 된다는 얘기는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술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문장입니다. 주술 관계가 있으면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요 노란색으로 묶은 문장 안에 자,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안긴 문장이죠.
이 안긴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또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명사절이 주어 기능하고 있는 거 맞네요. 저렇게 뭐뭐 기로 끝나는 건 명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절이 주어 역할도 하고요. 뭐 때로는 목적어 역할도 하고요. 뭐 때로는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1번 답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그럼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부터 찾아야죠. 실천하기. 저것을 이제 서술어로 본다면 실천하다. 무엇을? 그것을 실천하다. 그러면 현재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이런 문장이 안긴 걸로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요 니은의 목적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이네요. 이 그것을이 목적어네요. 자, 그렇다면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하는 거 아니네요. 그렇죠? 실천하다의 목적어는 그것을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무엇을 착각할 수 있냐면 원한다. 이 원한다의 목적어는 뭐예요?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를 원한다. 즉 이 빨간색으로 묶은 요 안긴 문장이 원한다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디귿이 서술어인 문장에서는 명사절이 목적어예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은 바로 이 빨간색으로 묶인 안긴 문장이고 여기서 이 니은의 목적어는 그것이에요. 그것. 한 단어예요. 명사절이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판단을 잘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판단을 잘 못해서 2번을 답으로 잘못 고른 학생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점 유념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좀 했는데 디귿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이 명사절은요. 실천하기를 원하다.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하게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거니까 여기 목적격 조사가 이제 안 쓰였습니다만 이거 목적어죠. 그렇다면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3번도 적절하지 않다. 자, 이 판단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리을이 서술어의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을이 서술어인 문장부터 당연히 찾아야 되겠네요. 리을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을 찾으면 자, 여기 보면 제대로 된이네요. 제대로 된 계획. 이것이 계획을 또 꾸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되다 앞에 있어야 되는 성분 중에 생략된 걸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계획이 제대로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계획이라는 말이 명사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사절이 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이 서술어인 문장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음이 서술어인 문장을 찾아야죠.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선행되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 결국 뭘 찾아야 되냐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 이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요 가가 주격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 세우기. 이거 명사절이 안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명사절이 가, 주격조사예요. 그렇다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어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5번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번의 정답은 1번인 거죠. 네. 자, 우리 이 14번에서 이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2번하고 4번 선택지 특히 좀 잘 판단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자기소개서를 써봤는데 띄어쓰기가 맞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헷갈리는 부분을 표시해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봉사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선생님 설명 먼저 볼게요.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단어는 띄었어야 합니다. 각단은 그냥 다 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사가 우리 학교 문법에서 단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는 단어지만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역, 니은, 리을에 사용된 말들 그것이 조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쵸? 조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흔히 체언 뒤에 바로 붙는 거는 조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관형어 뒤에는요 주로 의존명사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의존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 관형어라고 한다면 용언이 관형 사용으로 이제 활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형어 뒤에 있는 건 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라서 이 경우에는 여기 띄어야 됩니다. 띄어야 돼요. 자, 이 점을 생각을 하고 보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 시간에 봉사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사 체언이죠. 그럼 요거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체언 뒤에 조사니까. 그저 작은 일을 도울 뿐이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작은 같은 게 이제 관형어예요. 그쵸? 작다의 작 어간에 요 은이라는 관형 사용 어미 붙어서 관형어로 쓰인 거죠. 그럼 도울은요? 도울 뭡니까? 돕다에 역시 을이라는 어미 붙어서 요거 관형 사용으로 활용된 거죠. 그렇다면 관형어 뒤에 있는 뿐 이건 그럼 정체가 뭐죠?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띄어야 되는 겁니다. 붙여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밖에 없다며 라고 하는데 이 밖에가 저기 바깥에요. 아웃. 저 영어로 얘기하면 아웃. 저 바깥에 아니죠. 자, 여기서는 너밖에 없다라는 여기서는 의미가 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는 앞에 있는 요 체언이랑 붙였어야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그 건물 밖이라 할 때 그 밖은 조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명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와 같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 앞에 결국 너밖에 없다고 하면 너뿐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 쓸 때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너밖에 없다며 붙였어야 되는 것이고요.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때 체언이네요. 또 역시 요 뒤에 요만큼 붙였어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1번으로 하면 안 돼요. 1번으로 하면 안 되고 요 5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체크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역, 디귿, 리을은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5번까지 같이 함께 했고요. 2부 공부 끝났네요. 자, 여러분 2부 고생했고요. 우리 3부에서는요. 새롭게 선보인 세트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인문을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함께 또 열심히 잘 공부해야 되겠죠? 3부에서도 만나겠습니다. 안녕!